옛날에 옛날에 인사조직 진열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소질문 1이 뭐냐면 소극행정을 초래하는 원인을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하시온지 논하시온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핵심적인 표현은 다양한 수준에서 그 다양한 수준이 무엇을 말할까? 소극행정의 원인을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을 하라. 그 다양한 수준이 뭐를 의미하겠어? 이것도 그때 시험을 치던 애들이 이게 다양한 수준이 무슨 말이지? 이래 생각한다. 우리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회 현상을 개인의 분석 수준을 개인을 해서 개인 수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수준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준. 상위 수준, 중간 수준, 하위 수준 표현하자면 그 말은 우리가 소극행정을 초래하는 환경적인 그런 수준의 요인도 있을 수 있고 구조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개인적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유형화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 다양한 수준이라는 게 그런 차원이 서로 다르다는 거지. 환경, 조직, 개인으로 나누든 환경, 구조, 개인으로 나누든 적합하게 레벨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문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학생들이 어째 보면 알고 있으면서도 그 표현을 이해를 못해서 쓰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다. 자, 그 3페이지에 여러분 오늘 받은 자료의 3페이지에 한번 보면 지방공무원 10명 중 6명이 적극행정 때 잘못을 면책해 주느냐 못 믿겠다 뭐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6%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면책이 적용되기가 보장하기 어렵다. 못 믿는 거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사전 컨설팅 제도가 사실상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 다음 저 밑에 또 보면 그 4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응답자의 60.3%는 적극행정 면책 적용 요건이 불명하고 매우 한정적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애매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49.2%는 적극행정에 따른 징계 소송 시 변호사 비용 등 지원 수준이 충분치 않다. 개인이 잘못하면 소송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다음 이제 신문에 보면,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신청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그 뒤에 좀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처럼 적극행정 면책 신청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된다. 그래서 19년 총 43건에서 면책이 인정된 거는 8건. 그 다음 그 이후 20년에는 1건, 2건, 22년에는 3건 등으로 최근 3년간 면책 인정된 경우가 총 6건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사전 컨설팅 접수 건수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의 이런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김성은 의원이 면책 인정률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났다. 그지?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적극행정 면책 신청 건수가 최근 들어 지속 감소하고 있다. 그 표현을 하나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고, 그지? 그리고 그 신청 건수 가운데 면책이 인정된 비율도 20% 미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가져 있으면 실제로 이제 요게 나올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거를 여러분이 좀 명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최근 들어 면책 신청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 가운데 면책이 인정된 건수도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 그 다음에 사실상 내가 이걸 보면서 놀란 거는 우리나라의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의 규모를 생각을 하면 1년 동안에 43건이 신청을 했다.
그것도 2020년부터는 보면 한 건, 두 건. 그 말은 공무원들이 이 면책 제도에 대해서 못 믿는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뭐 공정성을 못 믿던, 뭐 어떻게 했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봐야 안 되겠어. 이것만 보면 한 해에 한 건, 두 건, 세 건. 이거는 이 제도를 왜 감사원에서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결과 시험에도 이렇게 막 나오고 하는데 실제 제도를 보면 뭐 별 의미가 없지,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최근에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걸 간단하게 한 두어 줄로 써서 여러분이 글에다가 같이 포함을 해 놓으면 실태로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의원이 이야기하는 소위 면책 인정률을 높이는 등 대책. 물론 대책 마련은 필요하겠지. 그러나 면책 인정률을 높이는 거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잖아. 그게 타당한 경우에 면책을 해주는 거지. 인정률을 높인다. 그건 뭐 논리적으로 설득하기가 좀 힘들지, 그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 물론 하나의 뭐 방안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긴 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 우리가 그냥 한 추측을 해보면 왜 면책률이 낮을까? 그걸 어찌 보면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하는 인력들이 가진 기본적인 인식 같은 것도 중요할 거고, 굉장히 통제지향적이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래서 왔을 때 가능하면 일반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업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유리한 쪽으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 감사는 굉장히 위압적이다. 감사 오면 대충 감사위원들이 금방 지지. 그 비슷한 예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소위 경찰들, 뭐 이런 데 보면 내사과 해가지고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경찰의 뭐 잘못을 수사하는 내사과 경찰이 온 데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를, 우리나라는 감사라는 게 하나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마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한 두세 줄 여러분이 간단히 해서 그 실태에다가 좀 첨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행정부패, 그 다음에 행정윤리, 그 다음에 공직가치. 사실 뭐 행정윤리나 공직가치라는 게 별도의 것은 아니라,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가 공직가치라는 데 대한 관심이 많이 커져서 공공가치는 공무원이 추구해야 될,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구해야 될 가치라면, 공직가치라는 것은 공무원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규범을 말한다. 공무원 개인이, 공직자가 지켜야 될 가치고, 공공가치는 업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치.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죠?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은 있긴 있다. 대학 모의고사에도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조직직렬에서 공직가치 및 PSM 이래 묶어서 설명을 해놨다. 공직가치 및 PSM. 그러니까 둘이를 묶어서, 그 문제가 재밌다. 우리가 조직의 성과 제고하는 데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그래서 이런 성과 관리 시스템을 설명을 간단하게 한 두어 줄로 해놓고, 이는 공직가치 및 PSM을 제고하는 길이다. 해놓고 각각이 가진 장단점을 설명하라. 소질문 1. 이는 두 가지의 성과 제고 방안 중 본인이 하나를 택해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뭐 근거 이런 거를 설명하라. 이게 두 번째. 그래서 30점짜리가 15점. 근데 사실 그 문제는 엄격하게 보면 함정이 있다. 우리가 PSM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일반 민간 기업 종사자하고 구별되는 내재적인, 뭐 주로 보면 뭐 우리가 공익에 대한 열정이 높다든지 정책 결정에 참가하는 걸 좋아하는, 정책 결정 참가를 통해서 장기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느끼니까, 그 다음에 뭐 이타주의라든지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성격이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공직가치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커난이라는 학자가 가장 대표적인데 공직가치의 유형을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4가지가 상충된다는 게 문제점이라. 그 말은 뭐냐면 PSM은 기본적으로 계층제적인 어떤 속성하고는 상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자기가 뭐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이런 거거든. 근데 공직가치라는 거는 그런 거 플러스 소위 어떤 상관의 명령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통제에 충실히 따르는 것도 공직가치라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복합적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적 책임성과 그러니까 소극적 책임성과 어떤 아니죠. 주관적 책임성과 객관적 책임성이 혼재되어 있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정치적 선후 의무와 전문 직업적 의무가 다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에 상충의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근데 공직 가치 및 PSM 해놓으면 이 2가지가 어느 정도 방향이 같아야만 그 이야기가 되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행정 부패에 관한 이야기. 뭐 기출에 우리가 많이 나왔다. 2010년도 우리가 재경에 보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초래한 행정부패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극복 방안을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문에 보면 구체적 사례.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 사례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고 그 사례에서의 극복 방안을 서술하라는 거야. 쉽지를 않지. 생각보다도. 근데 여기에 대한 뭐 해당되는 사례가 있었으니까 뭐큰 문제는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기본적으로 주인 대리인 이론을 전제로 한 개념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급기관이나 상관이 부하 또는 하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거고 그 결과 부패가 생긴 사례 뭐 이런 겁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다. 사례를 무엇을 쓸 거냐라는 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2013년 재경에 보면 내부 고발제도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이런 것도 사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보통 적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 가능하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지? 그럼 적용이 어렵다. 또는 적용이 뭐 불가능은 아니겠지만, 당연 적용이 힘들다. 그게 사실은 한계거든. 교수들이 글을 쓸 때, 흔히 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적용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적용 가능성은 그냥 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적용하면 어떤 순기능이 있겠느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는 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표현이 엄격하게 해석하면 적용 가능성 및 한계란 말이 이상하다. 보통은 우리가 막 학자들 했을 때 적용 가능성 하면 적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은 이런 기대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고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좋은 문제, 2015년 입시에서 우리가 이익과 비용의 개념을 활용하여 부정부패의 통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제 키워드는 이익과 비용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
우리가 부패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고 비용도 있을 거라, 그지? 그러면 우리가 부패를 통제하는, 부패를 억제하는 장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은 줄이고 비용은 키워야 되겠지. 그래야만 우리가 부정부패를 통제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부정부패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어떤 수익이 있으면 수익 이런 것들을 환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익은 줄이고 비용은 늘려야 된다. 그럼 비용이라는 것은 뭐겠어? 내가 부패를 저질렀으면 그 부패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래야 비용이 커지는 거지.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그 적발된 부패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적발 가능성이 높고 처벌 강도가 높은 것에 해당되는 통제 방법을 설명하는 거. 요거는 이제 이익을 줄이는 방법이니까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이익을 줄일 수 있는 통제 방법.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배우면 그런 어떤 방법들을 토대로 해서 여기 맞춰서 설명을 하는. 이런 건 뭐 좋은 문제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저는 여러분이 잠시 언급을 했던 이건 뭐 딱 행정 부패는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니까 공공조직 운영상의 문제점, 이거 이제 우리가 주인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지문에서 4가지의 사례를 줬다. 그래서 이제 그 공공조직 운영상의 문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충돌 회피 수단에 대한 이해충돌 회피. 그래서 이해충돌의 개념, 그 다음에 이해충돌 회피의 유형, 뭐 이런 걸 설명을 하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충돌, 요새 이제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부패는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충돌이라는 건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공익과 사익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공공기관장인데 내가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내 딸이 채용을 했다. 이 말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을 해서 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충돌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자기 딸을 뭐 어떤 옛날에 유장관처럼 특별 채용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유리하게 해서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가족을 채용하게 되면 그건 이제 사실은 부패로 이어질다. 그러니까 이건 부패를 우리가 가져올 가능성을 말하는 거지. 그 자체가 부패는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행정부패의 개념과 원인. 개념은 뭐 우리가 단순하다. 자기가 국민으로 부여받은 권력을 위해서, 권한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무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익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다. 사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다. 그래서 주로 보면 뭐 탈법적, 불법적 행위를 의미한다. 탈법적 혹은 불법적인 행위다. 자, 부패가 가지는 이건 뭐 의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뭐 행정부패를 우리가 척결해야 될, 억제해야 될 의, 이 이슈의 그냥 중요성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죠? 그 말은 우리가 행정부패가 만연하면 또는 우리가 확산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한다고. 일단은 우리가 국가 이미지가 쇠락을 할 거고, 그래서 일단 국가 이미지,
그 다음에 플러스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 뭐 이런 것들이 다 추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그 말은 우리가 좋은 곳에 써야 될 사회 자원이 부패라는 곳에 사용되니까 그만큼 어떤 잘못된 거지.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떤 부패를 통해서 우리가 공정한 경제 질서 또는 공정한 사회 경제 질서를 훼손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곳에 우리가 비용을 투입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 문제. 우리 전에 말하는 사회적 인정감이 낮아지는 문제. 그래서 공직자가 뭐 부패했다 해가지고 뭐 언론에서 막 떠들고 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창피한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요구가 된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부패는 오랜 좋지 않은 의미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패가 고착화되어 있고 만연화되어 있고 어찌 보면 그런 체제적인 부패다 이렇게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부패를 나눌 때는 권력형 부패하고 생계형 부패로 나눈다. 이제 권력형 부패라는 것은 정치 권력들이 어떤 정치 자금 이런 거를 획득할 목적으로 뭐 기업이나 이익 집단들하고 은밀한 거래를 하는 거를 우리 전에 보면 뭐 SK 300억 이런 거를 보면 다 그런 데 해당된다고 보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권력형 부패는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된다. 세상이 공정해지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기가 힘들지. 옛날에는 그런 게 막 비일비재했으니까. 근데 요새는 그런 건 많이 줄었지. 근데 생계형 부조리, 생계형 부패는 여전히, 물론 그것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줄긴 했겠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이게 부패라는 것도 어찌 보면 뭐 우리가 어떤 사회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서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이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는 힘들다. 그건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그런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은 공무원의 부패, 행정부패라는 것이 공무원 개인만의 문제인가? 그렇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학자들은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사회가 공유하는 책임이다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부패하는데 주는 자가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외부에서 청탁이 들어오고 국회의원이 아는 사람 부탁을 들어달라. 다 이런 게 연계가 돼 있으니까 그냥 좀 복합적인 문제다. 그래도 뭐 우리가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옛날에는 뭐 단순한 부조리 이런 거는 정말 일상화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한국에서 처음 와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운전면허증 뒤에 5,000원짜리를 딱 항상 끼워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뭐 걸리면 수고하십니다 하고 운전면허증하고 그걸 탁 주면 어느새 돈은 빠지고 면허증 나오면서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하고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5,000원짜리를 끼고 다녀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가 가지는 게 뭐냐 하면, 아니면 5,000원짜리가 없으면 10,000원을 줘야 되니까 아깝다 이런 의미도 사실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뭐 옛날에 보면 뭐 내가 그 학교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가도로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딱 교통법규를 어기게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신호나 이런 게 돼 있는 게 많아. 애매해가지고.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선이 이제 점선은 우리가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데 직선으로 돼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차가 가다가 내가 이제 고가를 안 타고 옆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거의 직선이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어길 수밖에 없다고. 그래 가는데 아니야, 경찰이 거기 딱 숨어 있다가 웰컴 하고 부르는 거야. 경찰들이 보통 딱 그런 자리만 있거든. 요새는 이제 고속도로에 보면 보통 이제 뭐 CCTV 이런 걸 가지고 단속을 하지만 옛날에는 경찰관이 순찰차를 가지고 딱 숨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도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여기 간다면
그러면 딱 우리가 보면, 아, 요 경찰관이 있겠구나라고 예측이 되는 곳이다. 내가 안 보이는 곳에 딱 숨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과속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오라고. 예?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 고속도로가 뭐 2차선만 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부르면 내가 차선을 변경해서 세워야 되니까 이 위험성이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는 부르면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라는 거야. 왜? 얘가 안 따라온다는 거지. 왜냐면 이 따라와서 잡고 하는 시간이 곧 돈이거든. 그러니까 도망가면 놔두고 오는 놈만 잡아도 건수가 많으니까. 이제 그는 농담 아니 실제 그렇게 한다고. 예? 실제 그렇게 한다고. 그럼 못 본 척하고 가면 나중에 와서 아, 나 못 봤다고 소름 드는 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말하는 그 고가도로 옆으로 갔다. 그러니까 뭐 합사 아, 선생님 지금 뭐 이렇게 차선 위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선이 애매해서 뭐 그랬는데 내가 고의로 한 건 아니다. 아, 그래서 적어도 거의 알긴 아는데 그때 여름이었다고. 그냥 막 음료수값이나 주시고 가시죠. 그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요새는 그러지까지는 안 한다고. 요새. 근데 옛날에는 많이 그런 게 일종의 사람들 간의 정인 것처럼. 우리가 그게 소위 부패가 가진 어떤 순기능을 이야기하는 이론도 있다. 쉽게 말해서 경제 성장, 빠른 어떤 업무 처리 이런 걸 위해서는 그런 촌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부패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도 과거에는 있었다. 그런 면도 있지.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여행을 가보면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 이런 데를 가면 우리나라 부패는 부패도 아니라 거기는 돈이면 다 통한다. 일단 내가 출국장을 빠져나갈 때 사람들이 막 밀리잖아. 그거는 보면 시스템이 아무래도 좀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 통과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그러면 이제 외교관이 가는 전용 있다.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주면 그걸로 다 간다. 그 여행자 살이 이제 흔히 많이 알려진 어떤 그런 경로들 많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히 필리핀 같은 데는 12월 달 가면 조심해라 그런다. 왜냐면 얘들이 크리스마스 때 되면 돈이 필요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함정 단속을 한다. 일부러. 특히 한국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함정 단속을 해가지고 뭐 하여간 협박해서 심지어는 옛날 신문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한국 여행객이 여행 가방을 갖고 가는데 그게 경찰들이나 아니면 공항에 근무하는 애들이 가방에다가 마약을 집어여가지고 마약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돈 내놔라 한다는 거야. 그 우리는 상상을 못하지. 어떻게 공무원이 경찰이 가방에다가 마약을 집어넣어가 그건 여가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근데 걔들 그래 한다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건 요거는 뭐 일반 공무원은 아니지만 누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올 때 그 비행기를 타는데 내가 이코노미인데 비즈니스를 타고 싶다. 그러면 표를 주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5만 원 정도. 그 당시에 대충 한 2,000페소여야 되는데 그거를 주면 그 앞에서 이제 그 티켓팅 하는 데스크에 일하는 직원이 바꿔준다는 거야. 난 처음에 그 말을 못 믿었다. 근데 이제 한번 갔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갔다가 나오면서 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빈자리가 있으니까 진짜 비즈니스를 주는 거야. 단돈 5만 원에. 그러니까 그게 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다. 이 뭐, 재미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 필리핀 그 마닐라 공항에는 담배 피우는 데가 있거든.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에는 보면 안에 이제 그 여권 심사하고 들어가서도 안에 이렇게 흡연실이 따로 있다. 비교적 깨끗하다. 근데 필리핀은 그게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흡연자가 많다는 걸 알고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한국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찾고 있으면 와서 담배 피우시겠습니까? 그런다. 얼마나? 200페소. 200페소면 한 5천 원 되지, 그지? 그럼 따라오라면 따라가잖아. 어디 가냐면 화장실 가세 보면 화장실 한 칸인데 밖에 이렇게 조그만 창문이 있어서 환기가 되는 데가 있다. 거기 가서 피우라 하고 돈 받고. 막 그런 것들이 막 그냥 애교 수준이긴 하지. 애교 수준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만연돼 있지. 대부분 보면 우리가 후진국들 아니면 뭐 선진국으로 거의 진입하려다가 실패한 나라들, 저 남미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 공통 요소가 부패라. 그러니까 사실은 필리핀이라는 게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그 신라호텔 옆에 옛날에 그 장충체육관이 있었는데 그 60년대 지은 건데 그걸 필리핀에서 우리나라한테 원조를 해갖고 우리나라한테 지어준 거라. 그때만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가도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장 속도를 보면 비교가 안 되지. 큰 이유는 다 부패 때문이야. 태국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은 공산당 정권이니까 또 마찬가지고 다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사실 이게 부패가 가지는 어떤 사회적 손실은 상당히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원인. 요건 반드시 여러분이 행정부패와 관련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충 어느 정도 학자들 사이에 커먼 센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가 다 적지는 안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입시 문제에 보면 행정부패를 설명을 하고 이를 뭐 극복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시오 이랬다. 그 말은 뭐냐면 이해충돌 방지법의 의의라는 것을 행정부패의 원인을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쓰라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행정부패의 원인을 쓰고 이해충돌 방지법의 의의를 이 원인을 이런 원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뭐 항상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적 요인, 그 다음에 우리가 제도적 요인,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이렇게 보통 이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니까 부패 요인은 많지 많으니까. 이렇게 수준별로 말 그대로 다양한 수준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 자, 개인적 요인은 뭐 일단은 개인이 가진 어떤 가치관이나 태도와 관련된 거니까 어떤 물질, 어떤 탐욕적인 사람 뭐 이런 게 가능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공무원의 어떤 성격이나 탐욕 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여러분 직장 생활에 보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달리 좀 남들에 비해서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어떤 영고주의 또는 어떤 온정주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 그래서 개인 간의 연고를 중요시하거나 원정주의, 아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잘해주려는 이런 가치관을 지닌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패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도적 요인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의, 또는 넓게 보면 법규라고 보죠. 어떤 법규의 형식성. 형식성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현실성이지. 그래서 법규가 현실하고 안 맞다는 거야. 그 말은 우리가 법규의 내용은 이랬는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는 현실은 여기에 있다. 그럼 이만큼 공무원에게 재량권이 생기는 거야. 그죠? 법규는 이렇게 돼 있고 지킬 수 있는 현실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 사이에 공무원의 어떤 판단의 재량이 생기니까 당연히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부조리를 저지른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여간에 규제 관련 그러니까 경제부처에 오래 일을 해서 그 사람 표현에 따르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여기에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부패 관련 보상 시스템의 문제. 제도긴 제도인데, 이거는 이제 부패와 관련된 어떤 보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해서 미비해서 그렇다. 이건 이제 특히 우리가 아까 말한 적발 가능성. 어떤 처벌의 강도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그만큼 우리가 어떤 적발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반면에 뭐 또 어떤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패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있는 것 아니라 그런 맥락의 이야기다. 그냥 여기서 주로 이제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그다음 이걸 이제 추가를 하면 우리가 공무원의 퇴직 관리 문제도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 흔히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관피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요. 그때는 뭐 해수부의 공무원들이었으니까 해수부 마피아 뭐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다. 쉽게 말해서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관련 유관기관들에 다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퇴직 관리,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에 관한 거는 그 자체가 부패는 아니고 이해 충돌의 문제이긴 한데 그 이해 충돌이 현실, 부패로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어느 기업이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법무부나 뭐 이런 데 일하는 사람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로펌 같은 데 취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전에 일했던 부서에다가 로비를 하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부패 발생하니까 넓게 보면 뭐 이런 것도 생각.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인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정치, 그 다음에 이익 집단, 그리고 일반 시민 등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접근. 그래서 어떤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료들에게 무슨 요구를 하거나 로비를 하거나 압력을 하는 측면이 사실 많다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환경적 요인은 주로 이런 거로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원래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런 가치관의 묶음이 문화거든. 그러니까 이걸 막 중복되니까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고주의나 온정주의와 같은 사회문화, 환경하면서 사회문화죠. 이건 이제 우리가 환경적 요인이고, 이런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진다. 이러면 이건 이제 개인적 요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어쨌든 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는 빼버려야 되겠지. 이걸 빼든지, 아니면 이 이야기를 안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부패 관련 시험이 나오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반부패 노력 요까지만 간단하게 보고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교재 317에 보면 이건 뭐 여러분이 그냥 이해 차원에서 쓱 한번 보는 거. 317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가 역대 정부마다 반부패 노력들이 다 있어 왔다. 우리가 최근에는 뭐 별로 특별히 정부가 뭐 공직자의 반부패를 위해서 뭐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 근데 우리가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래서 쭉 보면 3, 4, 5 공화국 그래서 대충 초반에는 보면 뭐냐 하면 이 부정축제처리법 이런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일제시대 이런 게 관련이 있어서 있는 거고 대부분 보면 운동이라고 쇄신운동, 정화운동, 새생활, 새질서운동 공무원의 생각을 바꾸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공무원이 행정부패의 주범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겠다. 그래서 뭐 사회정화운동 뭐 등등등등등 주로 이제 그런 게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 어째 보면 반부패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공직자 재산 공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이런 게 들어서면서 큰 어떤 그림을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실천 수단을 구체화했다고. 그래서 부패방지 종합대책 100대 과제 해서 100대 과제를 선정을 하고 1년마다 한 번씩 이 과제별로 다 평가를 한다. 평가는 어디서 하느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한다. 우리 흔히 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그게 이제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거를 설립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부패방지위원회가 이제 참여정부 때 와서 국가청렴위원회 그다음 뭐 뒤에 투명성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뀌게 되는데 뭐 어쨌든 그런 게. 자,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이제 그 위원회 이름이 바뀌면서 투명사회실천협의회라는 것을 했다. 이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말하자면 우리가 반부패 거버넌스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반부패 거버넌스다. 우리가 부패 척결을 위한 거버넌스가 뭐겠어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우리가 협력 관계를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어떤 반부패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거버넌스적 성격.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우리가 정부도 있고 간단하게 말하면 뭐 기업이나 산업계도 있고 교육계도 있고 뭐 등등등등 사회 내에 다양한 그래서 뭐 교육 분야별로 소위 투명사회 실천협의회가 다 있다. 경제 분야의 투명사회 실천협의회, 교육 분야 뭐 등등등. 그래서 다양한 사회 구성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부패를 척결하자 해서 이게 전 세계 최초였다. 거버넌스적으로 접근을 한 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유엔이나 호주 이런 데서 한국에서 이거 하는 거 보고 잘 될 것 같으면 우리도 다음에 벤치마킹 하겠다. 하나의 이제 수범 사례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실 자리 잡기가 쉽지는 않거든. 왜냐하면 이게 기업들이 동참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반부패 거버넌스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지. 기존에 막 공사고 뭐고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걸 하면서 이제 정부가 이걸 위한 투명사회 실천협의회의 경비를 정부가 50% 내고 기업이 50% 내고 시민단체는 돈이 없으니까 비용은 안 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거 할 때 이제 그게 종로에 사무실이 있었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 뭐 100대 과제 평가하고 이럴 때 가서 해주고 그 뭐 일부 하여간에 그 활동을 내가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소위 지금 말하는 국가청렴위원회라는 게 없어져 버렸다고 참여정부 하면서 그게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산하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산하로. 그러면서 우리가 부패, 뭐 반부패를 위한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정부가 행정적으로 보면 하나가 가진 게 국가청렴위원회 같은 어째 보면 이제 초기를 좀 지나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려는 이런 노력들을 없애버린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원에서 소위 정책평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평가원을 만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몇 가지 좀 지난 정부의 어째 보면 치적을 다 없애버린 거지. 없애버리고 본인이 뭐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조리와 관련된 의혹들이 많아서 그런지 뭐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다 없애서 국민권익위를 산하로 지부해버리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 투명사회 실천협의회 해가지고 그게 어떤 반부패 거버넌스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뭐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한번 해볼만 하다. 구체적인 뭐 우리 얘기는 안 하더라고. 자, 그 정도로 한번 보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나머지 이제 부패, 특히 청탁금지법하고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 그지? 거기서 좀 보고, 그 다음 뭐 행정윤리는 좀 간단하게 보고, 공직가치도 오늘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보려고 자료를 나눠줬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고, 그 다음 행정문화는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내일은 뭐 행정문화까지 하고, 빠르면 뭐 그 뒤에 관료제 이야기도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자, 내일 보자.